장례식장 영안실 앞에서 며느리의 손이 제 어깨를 밀어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며느리 지혜의 손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었고 저는 비틀거리며 옆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뒤로 빠져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균형을 잡고 그녀를 돌아봤을 때 지혜는 이미 영정사진 앞 가장 가까운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자리였습니다. 아내로서 마지막 인사를 올려야 할 그 자리에 며느리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먼저 절을 올리고 나면 들어오세요. 조문객들이 많아서요. 지혜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위로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단지 명령이 있었을 뿐입니다. 제 아들 준수는 아버지의 친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이쪽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조문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그저 벽에 기대어 며느리가 저를 마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남편의 동생 민수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제가 방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남편의 장례식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5분이 넘도록 영정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섰을 때 저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은 완벽했고 상복은 새 것이었으며 그녀의 표정은 슬픔보다는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냉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들어가세요. 지혜가 제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듯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속 미소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웃고 울던 그 사람이 이제 사진 속에만 남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조문객에게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요.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66입니다. 연세가 많다는 말을 들을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마치 저를 무능한 노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가 4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수는 그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현관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지혜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가 두 사람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즐겨 앉던 자리였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통장이랑 카드 어디 있어? 준수가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무뚝뚝해졌을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아이였는데요. 왜 그걸 물어보니? 아버지, 빚 정리해야죠. 병원비도 있고 장례 비용도 정산해야 하고요. 준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어려워진 지는 오래됐지만 빚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혜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통장에 남은 돈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병원비가 500만 원이고 장례 비용이 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가게 대출금이 3천만 원 남았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돈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엄마가 모아둔 돈 있지? 준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아빠가 생활비 주신 것만 썼단다. 그럼 이 집을 팔아야 해요. 지혜의 말에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집을 팔아? 이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빚을 갚으려면 집을 팔아야 해요. 이 집 시세가 2억 정도 되는데 팔면 빚 갚고 남는 돈으로 어머님 월세 작은데 얻어드릴 수 있어요. 월세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쫓겨난다는 말인가요? 엄마, 지혜 말이 맞아. 우리도 애들 교육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 어머니 모시고 살기엔 우리 집도 좁고. 준수의 말에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모시고 살 수 없다고, 그것도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하루도 안 돼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리고 어머님, 하나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서류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공증까지 받으셨더라고요. 유언장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과 가게의 모든 재산을 아들 준수에게 상속한다. 아내에게는 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이게 무슨... 어머님, 아버님도 어머님이 혼자 재산을 관리하시기 어렵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지혜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마지막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 남편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가져다 드렸을 때 그는 황급히 서랍을 닫았었지요. 여보,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서로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준수와 지혜는 2층 방에서 자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남편의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그날 남편이 급히 넣었던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은행 명세서, 가게 장부,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였습니다. 수첩을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7개의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각 계좌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2천만 원, 신한은행 3천만 원, 우리은행 4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합계를 계산해 보니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렇게 큰 돈을 제 명의로 만들어뒀을까요? 수첩 마지막 장에는 남편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 돈은 당신을 위한 거요. 내가 먼저 가더라도 당신은 편히 사세요. 절대 준수한테 말하지 마시오. 지혜가 욕심이 많은 여자요. 저는 수첩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을요. 그래서 저를 지키려고 이렇게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유언장에는 모든 걸 준수에게 준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첩을 가슴에 품고 불을 껐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고 누군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에서 불빛 봤는데 착각인가?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발소리가 멀어졌고 저는 조용히 서재를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와 아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절대 준수한테 말하지 말라고요. 그 말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수첩을 베개 밑에 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통장들을 찾아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준수와 지혜가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훑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지혜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잤어. 그래요? 제가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서재 쪽에서 불빛을 본 것 같던데요.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물 마시러 갔다가 불 켜놓고 온 것 같구나. 미안해. 아, 그러셨구나. 깜짝 놀랐네요. 지혜는 웃었지만 그녀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부동산 중개사 온대. 집 시세 알아보기로 했어. 준수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벌써? 아직 아빠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엄마, 빚은 기다려주지 않아? 빨리 정리해야 이자라도 덜 나가. 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아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해졌을까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혜가 노트북을 들고 서재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재에 혹시 제가 놓치고 간 흔적이 있을까요? 어머님, 잠깐 서재 좀 정리할게요. 아버님, 서류들 확인해야 해서요. 알았어.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서재 쪽을 계속 신경 썼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지혜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보험 들어놓으신 거 있으세요? 보험?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남편이 보험에 가입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돈 관리를 혼자 했고 저는 생활비만 받아서 썼으니까요. 보험금이 나오면 빚 갚는데 보태야죠. 제가 보험사에 연락해 볼게요. 지혜는 전화기를 들고 거실 한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불안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숨겨둔 돈을 찾아낼까 봐요. 오후에 부동산 중개사가 왔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집안을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위치가 좋네요. 학군도 괜찮고요. 2억 5천 정도면 빨리 나갈 것 같은데요. 중개사의 말에 지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2억 5천에 내놓아 주세요. 한 달 안에 팔리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매물 올리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집이 한 달 안에 팔린다는 말을 듣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개사가 떠난 후 지혜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집 팔리면 어머님 드릴 돈도 좀 남을 거예요. 1,00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네. 빚 갚고 나면 그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걸로 월세 얻으시면 한 2년은 사실 수 있지 않을까요? 2년이라고? 그 이후에는? 지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되죠.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꺼내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바로 은행에 가서 통장들을 찾아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매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려고. 요즘 같은 때 외출을 하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상가 끝났잖니.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 지혜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국민은행이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계좌번호를 들고 창구에 앉았습니다. 이 계좌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제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명의 계좌가 맞으시네요. 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적어놓은 금액 그대로였습니다. 이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어요. 새 계좌 만드시겠어요? 네, 비대면 계좌로요. 통장 없이 할 수 있는 거요. 직원이 안내를 해줬고 저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모두 새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 일을 7번 반복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각 은행마다 가서 새 계좌를 만들고 돈을 옮겼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은행 업무를 마쳤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이제 7개의 은행 앱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총 2억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했는데 저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엄마. 갑자기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준수가 지혜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응? 그냥 친구 만나고 은행 업무 좀 보고 있었어. 무슨 업무요? 지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장례비 좀 찾으려고. 지혜와 준수가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어느 은행이에요? 왜 그래? 확인 좀 하려고요. 아버님 명의 계좌는 저희가 다 정리해야 하니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우리은행. 근데 잔액이 100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 그것도 어머님 명의 계좌예요? 응, 아빠가 예전에 내 명의로 만들어준 거야. 지혜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피곤해.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혜는 계속 저를 째려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저랑 같이 은행 좀 가요. 아버님 명의 계좌 정리해야 해서요. 내일은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어머님,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빨리 정리 안 하면 상속세 문제도 있고요. 준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혜 말이 맞아. 내일 같이 가. 저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심했습니다. 제가 옮겨놓은 돈은 이미 새 계좌에 있으니까요.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건 남편 명의 계좌뿐입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지혜와 함께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각 은행에서 남편 명의 계좌를 조회했지만 나온 것은 예상대로 거의 비어있는 통장뿐이었습니다. 국민은행에 300만 원, 신한은행에 50만 원, 우리은행에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객님 남편 명의로 된 계좌는 이게 전부입니다. 말도 안 돼. 40년을 장사하셨는데 이게 다라고요? 지혜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지혜야, 조용히 해.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아버님이 다른 곳에 돈을 숨겨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무슨 돈을 숨겨놔? 가게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하셨잖니? 그럼 이 돈으로 어떻게 빚을 갚아요? 지혜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고 저는 아팠습니다. 아파하나? 어머님, 정말로 아버님한테 다른 계좌 없다고 하셨어요? 없어. 내가 어떻게 알겠니? 지혜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수가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500만 원밖에 없대. 말도 안 되지? 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다른 돈 없어? 없다니까. 엄마 명의 계좌는요? 그것도 별로 없어. 생활비로 쓴 거 조금 남았을 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2층에서 지혜와 준수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이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어제 은행 앞에서 봤잖아요. 분명히 뭔가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은행에서도 태도가 이상했어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는 돈에 관심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야. 준수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당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사람이에요. 자기 돈은 챙길 줄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서재를 다시 뒤져봐야죠.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행히 수첩은 제 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척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녀가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한참 후에야 다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잠든 척했습니다. 지혜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옷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옷장 문이 열리는 소리, 옷들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혜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밤새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대요. 이번 주말에요. 알았어. 어머님은 이사 준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짐 정리하시고요. 아직 집이 팔린 것도 아닌데 벌써? 팔리면 바로 나가셔야 하니까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긴 하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라고요. 주말이 되자 정말로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가족이나 왔고 그중 한 가족은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억 4천에 계약할게요. 한 달 안에 잔금 치를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계약서 작성하러 오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후 지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집이 팔렸어요. 축하라니? 내 집이 팔린 게 무슨 축하야? 어머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작은 곳에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작은 곳이라니? 40년을 살던 집을 떠나는데 편할 리가 있겠니? 지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님 세대분들은 집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집은 그냥 사는 곳일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이 집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가득해. 준수를 키우고 명절마다 가족이 모이던 곳이야. 그게 너한테는 그냥 돈으로만 보이는 모양이지?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추억으로 빚을 갚을 수는 없어요. 그래,
빚은 내가 갚을게. 뭐라고요? 내가 빚을 갚는다니까. 지혜와 준수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한테 돈이 있어. 너희 아빠가 내 명의로 만들어 놓은 통장들이 있단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요? 지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빚 갚기에는 부족하지만 일부는 갚을 수 있어. 어디 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깜빡했어. 나도 오래전에 만든 통장이라. 지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그 돈 찾아주세요. 빨리 빚부터 갚아야죠. 아니야. 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내가 직접 빚을 갚겠어. 안 돼요. 어머님이 직접 하시면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한테 맡기세요. 싫어. 이건 내 돈이야. 순간 지혜가 제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 그 돈은 아버님 재산이에요. 상속 대상이라고요. 혼자 가지실 수 없어요. 아파. 나. 준수가 황급히 지혜를 말렸습니다. 지혜야, 진정해. 엄마, 그 통장 어디 있어? 우리한테 보여줘.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은행 금고에 있어. 내일 가서 찾아올게. 지금 당장 가요. 지금은 은행 문 닫았어. 내일 가야지.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3천만 원이라는 돈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제 아들까지도 돈에 눈이 멀었다는 걸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7개 계좌에 있는 2억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면 빈 금고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볼 겁니다. 그 후에 제가 진짜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와 준수는 저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빨리 준비하세요. 은행 가야죠. 알았어. 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돈으로 일단 병원비부터 갚아야 해요. 병원에서 독촉 전화가 계속 와요. 알았어. 그리고 장례 비용도 정산해야 하고요. 아, 이자 나가는 대출금도 먼저 갚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저보다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금고를 열려면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저는 창구 직원에게 금고 이용 신청을 했습니다. 금고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남편이 예전에 사용하던 금고 번호를 말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혜가 따라오려고 했지만 직원이 막았습니다. 본인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금고실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를 열었을 때 안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금고를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지혜와 준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디 있어요? 통장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뭐라고요? 금고가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더라. 지혜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제 분명히 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착각한 것 같아. 아마 아빠가 이미 찾아서 쓰신 모양이야.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숨기는 거죠? 지혜가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고 은행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수가 황급히 지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차 안에서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떡해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정말 집 팔아야 해요. 준수도 답답한 표정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다른 돈 없어?
없어. 나도 답답하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 부동산 중개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계약서 작성하러 왔습니다. 매수인분도 곧 오신대요. 정말로 집이 팔리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1시간 후 매수인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40대 부부였고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빨리 계약하고 싶어요. 중개사가 계약서를 꺼냈고 준수와 지혜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집을 빼앗길 것인가?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 김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생전에 저한테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변호사라고요? 네, 지금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혜와 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계약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갈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 금방 올게. 지금은 안 돼요. 계약서에 서명하셔야 해요. 나중에 할게. 저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검색하니 여기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50대 남자가 저를 반겼습니다. 사모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남편이 무슨 부탁을 하셨나요?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분이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 그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본 유언장과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었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낯익었지만 내용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 이준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집과 모든 재산은 아내 박순자에게 상속한다. 아들 이준수에게는 가게만 상속하되 대출금은 본인이 책임지고 갚도록 한다. 며느리 김지혜에게는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는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남편분이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그럼 집에 있던 유언장은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가짜일 겁니다. 남편분이 말씀하시길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다른 유언장을 만들어 두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이것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겁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서요. 사실 나는 6개월 전부터 심장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를 처음 봤을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준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더군요. 준수는 눈이 멀어서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뒀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당신은 편히 사세요. 절대 준수나 지혜한테 주지 마세요. 가짜 유언장은 일부러 만든 겁니다. 지혜가 의심하지 못하게요. 진짜 유언장은 김 변호사한테 맡겨뒀으니 내가 죽으면 연락이 갈 겁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혼자 두고 가서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사세요. 준수 걱정하지 말고 지혜한테 휘둘리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사랑합니다. 남편 준호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키려고 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유언장을 언제 공개하면 되나요? 지금 당장 하셔도 됩니다. 제가 동행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집에는 지혜와 준수가 계약서에 서명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같이 가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강해질 시간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서명 안 하시면 계약이 무효해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지혜, 준수, 부동산 중개사, 그리고 매수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계약 날려버릴 거예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 안 해. 뭐라고요? 이 집은 안 팔아. 내 집이니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집이 아니라 아버님 집이었고 이제는 준수 집이에요. 아니야. 저는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 이준호 씨의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여기 진짜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준수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달 전에 공증받은 정식 유언장입니다. 아버님이 직접 작성하셨고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그럼 집에 있던 유언장은요? 준수가 물었습니다. 그건 아버님이 일부러 만들어두신 겁니다. 진짜 의도를 숨기시려고요. 지혜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릴 속이다니 아버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남편은 당신들을 속인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남편은 나를 지키려고 한 거야.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할지 알고 있었던 거지.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장례식장에서 나를 밀쳤잖니? 내 자리를 빼앗았어. 집을 팔아서 나를 쫓아내려고 했고 내가 평생 모은 돈까지 빼앗으려고 했잖아.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였어요. 혼자서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실까 봐요. 거짓말하지 마. 너는 처음부터 돈만 원했어. 남편의 장례식도 나도 이 집도 전부 돈으로만 봤지. 남편의 장례식도 나도 이 집도 전부 돈으로만 봤지. 지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준수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수야.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가게 빚 때문에,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니? 정말 죄송해요. 지혜 말만 듣고 엄마 입장은 생각 안 했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어색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럼 계약은 무산되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매수인 부부도 실망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좋은 집이었는데 아쉽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거실에는 저와 준수, 지혜, 그리고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유언장대로라면 이 집은 완전히 사모님 소유입니다. 아드님께 물려주신 가게도 대출금은 아드님이 직접 갚으셔야 합니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준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게는 내가 가져. 그리고 대출금도 천천히 갚으면 돼. 하지만 이 집은 내가 살 거야. 어머님, 그럼 저희는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 나는 혼자 살 거야. 엄마. 준수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엄마 혼자 어떻게 사세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너희 아빠가 남겨준 돈도 있고 연금도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 준수야, 너는 이제 내 가정을 챙겨. 아이들도 있잖니. 나는 나대로 살게. 저는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상속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류 몇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준수와 지혜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현관에서 준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자주 올게요. 천천히 와. 나는 바쁠 거야. 준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하실 건데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두 사람이 떠나고 나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골라 걸었던 시계, 준수가 어릴 때 그렸던 그림, 명절마다 가족이 둘러앉던 식탁, 모든 게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줘서.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마트폰을 켜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7개 계좌에 2억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고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작은 여행 가기, 평생 못 해본 요리 배우기, 봉사활동 시작하기,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기. 40년 동안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으로 살 시간입니다. 다음 주 저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남편이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로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함께 가지 못했던 곳들을 다녀올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집을 조금 고칠 겁니다. 낡은 벽지도 바꾸고 오래된 가구도 바꿀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며칠 후 준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엄마, 제가 너무 못됐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제가 가게 열심히 해서 대출금 빨리 갚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한테 용돈도 드릴게요. 준수야, 내 가정 챙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혼자 잘 살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66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저를 밀쳤던 그날, 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고 함께 살아갈 건가요? 아니면 홀로 서기를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